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의 기운과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수래라고 하는 12개의 지지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가는 육식갑자와 나경이라고 하는 나침판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개의 천간의 기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의 기운이 있다 했고, 지지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가 있다 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고 하는 글자가 지지의 기운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운 10개와 땅의 기운 12개가 이제 서로 맞물려서 세상의 조화로움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떻게 만나느냐? 그대로 제가 쓴 대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이렇게 어울리고, 또 그 다음의 기운이 서로 어울리고, 하늘의 기운은 하늘의 기운대로 쭉 진행을 하고, 땅의 기운은 땅의 기운대로 진행을 하면서 서로 엮어지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 다음 계로 끝났으니까 여긴 또 다시 뭐가 와야 됩니까? 다시 순환돼서 갑이 와야 되고, 여긴 을이 와야 되고, 그래서 갑술, 을해, 여긴 또 병, 정, 무 이렇게 갈 때 밑에는 밑에대로 또 다시 해 다음에 자, 축, 인, 묘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쭉 연결돼서 나가다 보면 이것이 서로 계속 엮이고 돌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천간이 경, 밑에가 신, 위에가 신, 유, 그 다음 임술, 개해라고 하는 걸로 총 가지수가, 그 다음 개해 여기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돌다가 오면은 다시 이제 개 다음에 갑이 오고 해 다음에 자가 오므로 또다시 이제 갑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사이클을 돌다가 개해까지 딱 오면은 여기까지가 가지수가 총 몇 개다? 60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60가지의 맨 앞 글자를 따서 이 전체 60개가 한 사이클로 봐서 이것을 육식갑자라 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갑잔치, 옛날엔 환갑잔치를 했었었죠. 만으로 60세,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61세가 되면 환갑이라 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거를 60년, 이걸 1년씩 따지면 총 몇 년이 나오겠습니까? 한 사이클이 60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진년에 태어났다면 60년 뒤에는 다시 무슨 년이 된다? 다시 무진년이 되므로, 그래서 이때가 갑자가 다시 되돌아왔다, 무진년이 다시 되돌아왔다 해서 한 살 태어날 때 무진년이면 한국 나이로 61세 때 또다시 무진년이 되므로 이때 환갑잔치를 하면서 오래 살았다, 환갑잔치를 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년으로 따지면 60년이요. 또 월로 따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자월, 을축월, 병인월, 정묘월, 무진월로 따지면 그러면 60개월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날로 따지는 것도 있습니다. 날.
갑자일 다음에 어제가 갑자일이면 오늘은 을축일, 오늘이 을축일이면 내일은 병인일, 내일이 병일이면 모레는 정묘일,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마다 또 넘어가게 되고, 시로서도 따지게 되면 오늘이 기사시다, 지금이 뭐 기사시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 2시간 뒤에는 경호시 2시간 뒤에는 또 신미시, 이런 식으로 세상 분류하는 것들을 60가지로 쪼개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5년이 을류년이다라고 하면 2006년은 무슨 년이 되겠습니까? 2006년은 갑을, 병, 정 이러고 갈 때 을 다음에 무슨 글자가 온다? 병이라는 글자가 온다. 그 다음 유라는 글자 다음에는 무슨 글자가 온다? 유라는 글자 다음에는 술이라는 글자가 온다. 그래서 2006년에는 병술년, 2007년에는 무슨 년이 된다? 병 다음에는 정, 그 다음 술이라고 하는 글자 다음에는 해가 와서 정해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앞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4년도는 을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갑, 그 다음 유라고 하는 글자 앞에 신, 그래서 2004년은 갑신년, 2005년은 을류년, 2006년은 병술년, 2007년은 정해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은 원숭이해다, 2005년은 닭띠해다, 그 다음 2006년은 개띠해다, 2007년은 이제 돼지띠해다, 이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또 날짜도 있겠습니다. 월도 있고 날짜도 있는데, 우리 절 달력들을 보면, 사찰의 달력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양력도 표시되어 있고 음력도 표시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동물들 그림들이 이제 쭉 이제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 동물들 그림들은 뭐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가지 동물이 계속 로테이션하고 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칸 한 칸마다 보면은 무술일이다, 오늘의 날이 무술일이라고 하는 날이면, 어제는 언제였겠습니까? 어제는 무라고 하는 글자의 앞 글자니까는 정이 있을 것이고, 요 글자 앞에는 유가 있어서 어제는 정유일. 그 다음 요 글자 뒷날은 내일은 무 다음에 기니까 기, 그 다음 술 다음에 해니까는 내일은 기해일. 모레는 기 다음엔 경, 그 다음 해 다음에는 자, 모레는 경자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태어난 생년월일씩, 이제 철학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이제 불러주는 것이 있죠. 태어난 생년월일 시가 몇 년, 1956년 정월 초하루다. 그리고 태어난 시가 미시에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년, 그 다음 정월 달에 초하루에 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돼서 년, 월, 일, 시를 가지고 이 숫자로 가르쳐주면, 철학원에 계시는 분들은 56년이다 그러면은 이 글자들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병신년, 요렇게 요걸 바꾸고, 그 다음 신축월, 정월을 신축월, 그 다음 일일은 기유일, 그 다음 시는 신미시,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에서 요렇게 바꾸는 데는 이제 만세력 또는 천세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사용을 해서 요렇게 바꾸게 되는데, 숫자로 불러주면 이 글자,
이 글자, 60갑자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이제 팔자라고 하는 것을,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년의 기둥이다 해서 년주, 그 다음 월의 기둥이다 해서 월주, 그 다음 일의 기준이다 해서 시주, 일주, 그 다음 시의 기둥이다 해서 시주. 그래서 기둥이 총 몇 개가 있다? 1개, 2개. 년주, 월주, 일주, 시주 4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사주라 하고, 그 다음 거기에 글자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8글자가 있다 해서 팔자라 한다. 자, 그러면 년월일 시와 8글자는 결국엔 같은 말이다, 안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소리들을 한 번씩 잘 듣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사주 팔자 분야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이고요. 풍수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은 이 말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주와 팔자는 같은 말이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사주와 년주, 월주, 이주, 시주와 거기에 들어간 8글자는 같은 말이다. 그럼 이 이야기예요. 근데 또 이제 회자하는 말들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타고난 사주는 못 바꿔도, 타고난 사주는 못 바꾸어도 팔자는 바꾼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팔자는 바꿀 수 있다.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번에서 사주와 팔자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팔자는 그대로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라고 하는 8글자 그대로 그 이야기고, 타고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 여기에서 팔자는 좀 전에 이야기한 60갑자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풍수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의 팔자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자, 이 팔자는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온양정씨, 지금 옆에다 쓰겠습니다. 온양정씨 지묘, 이러고 이제 돌아가신 분 앞에 이제 이 글귀를 쭉 씁니다. 이건 몇 글자입니까? 유인, 온양정씨, 지묘. 이래서 이게 이제 8글자인 거예요. 8자인 거예요. 근데 이분의 남편이 일반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그냥 유인, 온양정씨, 지묘 이렇게 쓰는데, 이 여자분의 남편이 정승, 영의정이었거나 판서였다면, 자, 정승 같은 경우에는 정일품이고요. 판서 같은 경우에는 정이품들입니다. 아주 고위관직들입니다. 그럼 이 고위관직의 아내가 됐다면, 그러면은 유인이라고 안 쓴다는 얘기예요. 관직이 없었던 사람들한테 유인이라고 쓰는 것이지, 정승의 안사람이었다, 판서의 안사람이었다 그러면 유인이라고 쓰지를 않고 정경부인 이러고 쓰는 거예요. 정경부인, 온양정씨, 지묘 몇 글자로 늘어났습니까? 10글자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는 생년월일시는 못 바꾸어도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남편과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그 팔자가, 묘비 비석에 세워지는 팔자가 정경부인, 숙부인, 정경부인 또는 숙부인, 온양정씨, 지묘 이렇게 쓰면 팔자는 바뀐다 해서 열심히 살면은 팔자가 바뀐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나침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침판은 옛날 나침판을 나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폐철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나경이 정식적인 명칭이고 폐철이 속어가 되는데 여기서 나침판은 그러면 언제 쓰느냐? 황천사를 찾을 때 바깥에서 우리 집 터까지 나쁜 기운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찾는 것이 황천살입니다. 그럼 그 황천살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봐서 맞고 살 것인지 놔둬도 될 것인지를 볼 땐 이 나경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집 터를 어디로 향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 이 건물은 어디를 향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것을 또 나침반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제가 나경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 폐철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경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면 옛날 나침판을 보면은 이곳에 이제 나침판이 다치지 않도록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축인묘진서음이 신유술에 그 다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다음 여러 글자들이 써 있어서 요런 이제 옛날 나침판들이 있고 그 다음 이 정도의 나침판 크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나침판 크기도 있고 그 다음 좀 더 커서 요즘에는 또 조금 신식으로 돼서 요즘 나침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오기도 해서 또 바늘들이 서로 알기 쉽게 나온 것들도 있으며 그리고 크게는 이렇게 크게 나침판이 엄청 크죠. 이러한 나침판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황천사를 찾거나 좌향을 잡거나 할 때 제일 실용적이고 제일 무리가 없는 것이 요만한 크기, 이만한 크기의 폐철이라 하겠습니다. 행여 다른 데서 구입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폐철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 층 폐철, 7층 폐철, 9층 폐철, 단계가 7단계면 7층 폐철, 단계가 9단계면 9층 폐철, 단계가 13개면 13층 폐철, 28층 폐철, 이런 식으로 쭉 크기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 9단계인 동그라미가 총 9개 그려진 것을 9층 폐철이라는데, 9층 폐철을 사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침판은, 이 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원래 어떤 글자의 줄임말입니다. 예,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 하면은 포라, 만상, 경륜, 천지. 포라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라, 묶는다. 무엇을, 만상을, 모든 것을. 그 다음 경륜, 경영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이런 뜻이라서 모든 것을 묶어서 천지 세상을 경영한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은 뭐다? 갑자을축 병인정묘라고 했던, 병인정묘라고 했던 이 글자, 하늘의 기운 10가지, 땅의 기운 12가지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이 안에 담아서 세상을 경영해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두 번째 글자 나와 다섯 번째 글자 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 근데 여기서의 폐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 찰폐자입니다. 허리춤에 차고 다닐 폐자입니다. 그 다음 쇠철이니까는 자석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폐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나경이라고도 이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경은
동서남북을 따지는 방위학입니다.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고 북쪽이 어디고 동북쪽이 어디고 거기서 좋은 기운이 동쪽에서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나 나쁜 기운이 들어오나 동남쪽에서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나 나쁜 기운이 들어오나 이거를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게 되시는데 그것은 이 나경이 위치하고 있는 이제 풍수적인 위치 중요성을 보면 풍수에는 형세론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 형국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좌향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좌향론 안에 여기 지금 나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형세론과 형국론이 자 바둑에서 치자면 그야말로 포석과 중반전이고 그 다음에 형국론은 정석입니다. 그 다음 좌향론은 끝내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둑으로 비유를 하자면 끝내기. 그래서 포석과 중반전 이것이 훨씬 중요하죠. 물론 끝내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형세론과 형국론에서 제대로 다 이긴 승부를 해놔야 제대로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해놓고 끝내기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형세론, 형국론이 빠진 상황에서 끝내기만 잘한다? 이미 앞에서 다 진 바둑을 끝내기만 잘했다고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수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좌향론을 공부하시는 것을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시지 마시고 오히려 형세론, 형국론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끝내기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럼 이것이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느냐? 조선왕조실록에 정조대왕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정조실록 13년 9월 8일자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이 정조는 풍수의 대가였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할아버지인 영조에게 뒤지 속에서 이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히기를 어디 묻혔느냐? 흉당에 묻혔어요. 그래서 정조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정말로 난 우리 아버지를 다시 명당에 옮길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풍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조정 신료들의 실력을 누를 수 있을 정도로의 풍수 실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제가 조선왕조실록 14년 9월 8일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김익 박명원에게 유시하였다. 형국과 이기로는 서로 안팎이 되므로 자 여기서 형국과 그 다음 이기로는 형국과 음양론이죠. 형국과 음양은 여기서 형국은 그야말로 새로운 형국론을 의미하고 음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 좌향론을 의미를 하는데 자 여기서 형국과 이기로는 서로 안과 밖이 되므로 어느 한쪽을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서 경중을 논한다면 이쪽이 중하고 이쪽이 경하다. 그래서 형국은 체요. 몸체요. 그 다음 이쪽은 용이 된다. 그래 이쪽은 근본이 되고 이쪽은 말이 되므로 털을 잡을 때에 형국을 어기고 이 형국을 어기고 아무리 나경에 묘용을 얻은들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라고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것을 좀 더 치중하시고 이것을 공부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구층 패철을 가지고 예를 들겠는데 이 구층 패철의 이 앞부분에 바늘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천지라고 합니다. 하늘의 연못이다 이래놨는데 옛날에는 또 다른 말로 이 바늘을 자석으로 된 바늘을 뭐라고 했다? 뜬새라고 했다. 왜 뜬새라고 했을까요? 이 안에 바늘을 자석은 가만히 이렇게 놔뒀을 때 바늘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저절로 한쪽은 북쪽이요 한쪽은 남쪽으로만 딱
바늘이 움직이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게 자연스럽게 빙글빙글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 이것처럼 밑에 바늘을 꽂아서 바늘이 편안하게 돌아가지 못하므로 옛날에는 이제 항아리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서 자석이라고 하는 길다란 바늘같이 생긴 자석을 나뭇잎에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잎을, 자석 끼운 나뭇잎을 항아리 안에서 둥둥둥둥 띄우면 그것이 물 위에서 가라앉지 않고 북쪽을 딱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 안에 있는 자석쇠를, 이 자석쇠를 뜬새, 물 위에 뜬새라고 해서 뜬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침판은 어떻게 놓느냐? 바늘은 무조건 패처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제 막 돌려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바늘만큼은 항상 정북쪽으로 향할 겁니다. 그러면 정북쪽으로 바늘 향한 데다가 무슨 글자를 맞추면 되느냐? 아들 자자를 맞추면 됩니다. 자축인묘진서미 할 때 자자가 북쪽이라 했습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묘진 동쪽, 사오미 남쪽, 신유술 서쪽, 해자축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므로 북쪽으로 바늘이 향하게끔 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북쪽으로 놓고 이제 정북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늘이 위로 올라갔다면 아들 자자랑 이러고 바늘이랑 아들 자자가 일직선이 될 수 있게끔 딱 해놓으면은 이제 제대로 나침판을 놓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있으면 북쪽이 이쪽입니다. 그러면은 북쪽 바늘 쪽이랑 아들 자자랑 이렇게 놓으면 아들 자자랑 바늘이랑 일직선으로 놓으면 이 모양입니다. 그럼 나침판을 제대로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집 쪽에서 이쪽이 북쪽이구나, 이쪽이 동쪽이구나, 이쪽이 남쪽이구나, 이쪽이 서쪽이구나. 그럼 이쪽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쪽은 동북쪽, 이쪽은 동남쪽, 그 다음 이쪽은 서남쪽, 그 다음 이쪽은 서북쪽. 그래서 패처를 갖고 볼 때는 동서남북의 개념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딱 해야지. 거꾸로 놔버리면은 남쪽으로 바늘을 가게 하고 이러면은 다 동서남북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게끔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문은 어디에 있으면 동문입니다. 문이 있다면 이쪽에 문이 있으면 동문.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문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남문. 그 다음 이쪽에 문이 있으면 서남문. 문이 이쪽에 있으면 북문. 자, 경북궁터에서 자, 가운데 경북궁터가 있습니다. 한양에. 동쪽으로 가니까 동대문이 있더라. 그죠? 남쪽으로 가니까 남대문이 있더라. 서쪽으로 가니까 서대문이 있더라. 북쪽으로 가니까 북문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처를 질 때는 뭐다? 반지를 끼고 있다거나 시계를 차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 떼버려야 돼요. 특히 핸드폰 같은 것들은 몸에서 다 떼내고 반지, 목걸이, 시계, 핸드폰은 다 떼내고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은 밑에다가 나중에 딱 한번 대보십시오. 바늘이 30도, 60도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북쪽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다 떼고 바늘이 북쪽으로 향하는 것과 아들 자자라고 쓴 것을 일치시키면 그터에서 동서남북을 제대로 잡은 것이고요. 거기서 이쪽이 북쪽이라면 여기는 동쪽이구나, 여기는 남쪽이구나, 그 다음 이쪽은 북쪽이구나, 서쪽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터에서 이제 계산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갑자을축 병인정면 무진기사라고 하는 육식갑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 간단히 나경은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나경의 풍수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나경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강의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경에서 여기에 글자들이 있는데 4층에
1, 2, 3, 4층, 5, 6, 7, 8, 9층, 9층 폐셀이라고 하는데 4층의 글자들은 어떠한 글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여기 각각 층 1층, 2층, 3층, 4층 각각의 층들 9층까지의 간단한 뜻과 그 다음에 좌향론에서 이야기하는 좌향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